그럴 리가 없어. 다시 검사해요. 그 사람은 내 아이 아빠라고. 법정 안의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윤나영의 목소리가 마치 날 선 유리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고 눈에 힘줄이 서릴 만큼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 사람 재산 다 내 거라고. 당신들은 몰라요.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내 옆에 있었어.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법정의 정적을 뚫고 울음 섞인 비명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한 여자의 인생을 끝내고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믿었고 누군가는 죄라 단정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복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거짓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진실은 끝까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한 여자가 진실에 파헤치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늦게 밝혀질 수 있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아래 하얀 국화가 수북했고 분향소에는 향내가 가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장갑을 낀 채 조문객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드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익숙한 말들이 물결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말들 사이로 저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겨우 눈물을 다잡았습니다. 유족실에는 시댁 쪽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날 때까진 버텨야지, 서진아.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근데 사람들 있을 땐 참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듯 건네준 미지근한 녹차가 그날따라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늘어선 조문객이 잠시 끊겼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머릿결은 질서정연하게 뒷목에 말아 올려져 있었고 화장은 수수했지만 결이 고와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숙이는 듯 말 듯 애매한 인사를 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새까만 눈동자가 커다랗게 빛났습니다. 누구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조금 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가운데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돈댁도 아니고 회사 쪽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접수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아이는 접수대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공간의 동선을 잘 아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분향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향대 앞에는 또 다른 조문객들이 절차를 마치는 중이었습니다. 그 틈이 비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자는 아이의 손을 이끌어 조심스럽게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제 눈에 박혔습니다. 아이의 두 손이 너무 익숙하다는 듯 향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가르쳐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분향을 했습니다. 아이도 따라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제 시야에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긴장한 걸까? 저는 숨을 고르는 사이 그 둘이 저를 올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절이 끝나고 그들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자는 눈을 곧게 들고 말했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가족으로서 준비된 말을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되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신데 어느 쪽 분이실까요? 여자는 대답 대신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아껴주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그렇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바싹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아빠한테 인사 또 해야 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친척 한 분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종이컵이 바닥에서 구르며 얇은 아이스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선명한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쉿! 여기서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지. 저는 방금 들은 단어의 잔향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빠, 아이가 방금 분명히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아빠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장소, 아이의 자연스러운 호칭, 아이의 손을 쥔 여자의 침착한 모든 것이 맞물려 머릿속에서 굵은 소음처럼 윙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그 아이의 목에 닿았습니다. 빛에 반짝이는 금빛 펜던트 하나.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유품이었죠. 시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주문 제작해 만든 가문의 상징 같은 장신구. 그 목걸이는 분명 집안 금고 속 유리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확실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목에 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금빛이 깜빡였고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같은 디자인일 리가. 그건 주문 제작품인데 세상에 하나뿐인 건데.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이의 어깨 너머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목걸이 어디서 났나요?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하준이 아빠가 준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준 거라고요? 네. 남편이요. 그녀는 일부러 남편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미묘하게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아이가 피곤해하네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 복도 쪽으로 걸어갈 때 몇몇 친척들이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지? 회사 쪽인가? 아이는 방금 아빠라고. 말끝들이 서로를 밀치며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자동문 근처에 서자 아이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의 눈발을 한참 바라보더니 슬쩍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이 다시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조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 저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닮았습니다. 누군가와. 그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가슴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리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가자. 단 한마디.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눈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유리 위로 눈송이가 얇게 부서졌습니다. 그 하얀 파편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유족실로 돌아오자 큰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쳐놓은 막 위로 억지로 올린 소리 같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직원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방금 아이 엄마 접수했던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까 오셨던 여자분, 명단에 성함을 안 남기셨습니다. 네. 근조 화환도 없고요. 조의금도 접수 안 됐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바로 가셨습니다. 큰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별일이야. 요즘 세상에 이름도 안 남기고 조문이라니. 그러게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멍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조문, 기억에 남는 아이, 그리고 그 금빛 목걸이. 그날 밤 장례식이 잠시 뜸해졌을 무렵 저는 분향실 한켠에 앉아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나요? 속으로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신 향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라 제 눈시울을 찔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발 사이로 낯선 여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장례식장 명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이름은 끝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과 개인적으로 자주 접촉한 사람이 있었나요? 인사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소문은 있긴 했습니다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소문은 있긴 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서진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이세요? 네. 직접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장소를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날 아이와 함께 왔던 여자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카페에는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벗고 잔잔한 베이지 니트를 입은 모습. 그 옆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나영이라고 해요. 용건이 뭡니까? 제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그땐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나왔는데 지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유서 사본이에요. 유서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컵을 내려놓았다. 네. 이미 원본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투엔 아무런 당당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실랑이가 아니었다. 이건 내 아이, 내 남편의 마지막 흔적, 그의 마지막 의사표시였습니다. 나영은 내 목걸이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받았어요. 남편이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제게 이걸 건네줬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나면 넌 이걸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요.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썩는 듯 했다. 남편이 그 사람은 그가 내게 한 말은 무엇이었나? 나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구겨지지 않게 접혀 있었고 잉크색이 진했습니다. 손때가 묻어있는 모서리가 누군가가 자주 펼쳐봤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보세요. 나영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눈을 내려 문장을 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본 유언인은 사망 시
나의 친아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을 집행할 것을 명한다. 중략 해당 자녀에게는 학자금 및 보험금 전액을 제공하며 그의 어머니에게는 생활비 및 일정 금액을 유증한다. 서진은 천천히 한 줄씩 읽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뒤섞이며 의미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나의 친아들, 그 아들. 온전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매함이 지금 이곳에서 칼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문장 위로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두 번째 종이. 그건 생각지도 못한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서. 서진은 얼어붙은 듯 시선을 멈췄습니다. 나영은 태연하게 손톱 끝을 정리하듯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대로 살펴보세요. 나영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신나 보였습니다. 마치 불쾌한 음악처럼 귓속에 달라붙었습니다. 종이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대상자 강현우님과 윤하주님의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율 99.98%입니다.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녀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서진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당신 남편 아이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친아들과 그 아이의 엄마에게 상속된다고 했죠. 그래서요? 서진은 몸에 힘을 주고 침착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나와 내 아이도 상속 대상이라는 거죠.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은 듯 서진은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나와 우리 아이에게 참 다정했어요. 그 손이 저희 아이 머리도 쓰다듬었고 그 손이 이 목걸이도 채워줬죠. 나영의 손끝에 걸린 그 목걸이가 반짝였다. 서진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어머니의 주문 제작 목걸이였습니다. 집에 있어야 할 그것이 지금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물건이에요. 아, 그래요? 나영은 태연히 웃었습니다. 근데 어쩌죠? 당신 남편이 내게 줬어요. 내가 진짜 가족이니까 이건 내가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영의 목소리엔 단 일지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직접 주문하신 소중한 목걸이라면서요. 그걸 저한테 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서진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영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유서 사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증명하세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라는 걸. 나영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이미 증명됐어요. 이 문서로 그리고 내 아이로요. 나영은 일어나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아내라는 건 그냥 허울뿐인 거고
우리 아이와 내가 진짜 그이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아이가 상속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더 나눌 이야기는 없어 보이네요. 우선 내연녀 윤나영 씨 주장은 참고 하겠습니다. 서진이 자리를 떠나자 카페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커피 얼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유서 사본을 본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문서의 문장을 떠올리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나의 친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상속한다. 그 여자는 그 문장을 들이밀며 말했죠. 그 아들이 바로 제 아이예요. 그날 이후 저는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산 정리와 친자 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의 영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법무팀 인원들과 비서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유서 원본과 사본, 그리고 공증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사모님, 이 문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법적 친자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중 출생 혹은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사망 당시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린 기록이 전혀 없으니 현 단계에서는 상속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 절차까지 진행할 경우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내연녀 측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착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강연후의 유언에 따라 본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자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속 절차가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윤나영, 그리고 아이의 이름 윤하준. 이건 협박이에요. 한 변호사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응하지 맙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요. 내연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요. 며칠 뒤 사설 조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화 기록, 이메일, 호텔 이용 내역, 차량 위치 기록. 조사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윤나영의 행적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이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사진에는 윤나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웃고 있었죠. 아이의 손엔 풍선이 들려 있었고 그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죠? 김도현 씨입니다. 윤나영 씨의 연인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다닙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의 미소는 낯설었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더 낯익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사진 속 김도현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윤나영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인이 이미 인정한 아이를 모욕한다. 사생활 침해다. 유전자 감정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며칠 뒤 법무팀 회의실에서 그때 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목걸이 관련 자산 등록서였습니다. 주문 제작된 보석 목걸이로 제작 당시 금거래 및 보석 등록증, 양도 문서까지 철저히 기록돼 있었죠. 보세요. 서류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변경. 김윤정에서 박서진. 증여 사유 고인 모친 유언에 따라 양도함. 시어머니께서 사망 전에 서진님께 이 목걸이를 양도한 증빙 자료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따라서 윤나영이 목걸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점유 및 귀중품 탈취에 해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하네요. 그럼 이것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죠. 며칠 뒤 윤나영은 경찰의 출석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혐의 사문서 위조 및 귀중품 탈취, 허위 상속 주장에 따른 공갈미수. 그녀는 처음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남편이 준 걸 돌려달라니 너무 웃기네요. 그날 법원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밝음마저도 싸늘했습니다. 앞줄에는 윤나영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변호사 한 명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쥔 채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매끄럽게 정리된 머리카락, 그리고 미소. 마치 오늘도 자신이 이길 거라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제게 닿자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끝내죠, 대표님. 입모양만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태연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본건은 상속 분쟁 및 친자 확인 소송 관련 병합 심리입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윤나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 강현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그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숨긴 적 없습니다. 현우 씨가 저와 제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방청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에 앉아 그 여자의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그럼 피고 측 의견 진술하시죠. 제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친자 관계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윤나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이미 증거로 제출했을 텐데요. 그 아이는 현우 씨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감정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과야 뭐 제가 모르겠어요? 현우 씨가 제 품에 안고 우리 아들이라 불렀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 판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서류가 한 장 서기에게서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유전자 감정 결과.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입술에 집중됐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아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터져나온 건 윤나영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제출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로 판단해야죠. 그 사람은 내 아이 아빠야.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조작한 거잖아. 돈으로 다 막은 거 아니야? 그 사람 재산 다 내 거야. 내 아들이 받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법정의 공기가 찢어지듯 긴장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그녀의 눈엔 이제 두려움과 분노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원고. 모든 감정은 공신된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조작 불가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사실만이 통합니다. 윤나영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킬 줄은. 현우 씨가 그 목걸이도 줬는데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 순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목걸이 관련 자산 등록증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변경. 김윤정에서 박서진. 증여 사유 고인 모친 유언에 따라 양도함. 판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즉, 이 귀중품은 피고 박서진 씨의 소유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윤나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현우 씨가 준 거예요. 직접 내 손에 걸어줬다고요. 내 사랑의 증표였어.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시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인 채 울부짖었습니다. 증거는 없죠, 당연히. 선물 받은 걸 일일이 증거를 어떻게 남겨요?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설령 실제로 선물을 받았다 한들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본래 주인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상속권 없음, 귀중품 반환, 사문서 위조 및 공갈미수 유죄.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나영은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무너졌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당당히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 빛이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상처로 남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죠. 이제 나는 그 상처 위에 새 이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의 힘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뒤, 윤나영은 더 이상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살던 아파트는 이사로 분주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서진의 집안이 남편 강현우에게 선물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회장님의 여인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내연녀일 뿐이었죠.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재판 이후 아이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아이의 친부, 그녀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남자조차 그녀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당신, 날 속였잖아.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진은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웠습니다. 진재단. 진실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외도로 상처받은 여성들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날 서진은 단정한 미소로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이번엔 그 빛이 그녀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원칙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거짓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빈 회의실에 혼자 남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는 서울의 하늘, 그 위로 빛나는 붉은 노을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유리 위를 천천히 그었습니다. 그 위엔 한때 남편이 사줬던 목걸이가 아직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미움의 상징이 아니라 끝내 지켜낸 진실의 증표처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밟는 게 아니라 그들 없이도 살아가는 거라는 걸. 카메라 플래시도 박수 소리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